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에서 연이 돼서 이제 제스타 아시아 항공과 비엣젯 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서 일을 한 적이 있는, 현재로서는 미국 FAA의 공인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하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제스타 아시아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제스타 아시아에서의 그런 생활이라든지 일들이라든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스타뿐만이 아니라 비엣젯에서의 생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비행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3학년쯤 됐을 때 연기에 관련한 진로가 맞는 것일까, 간혹가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분들께 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것들을 제가 되게 재밌어 했었고, 나한테 잘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서비스 분야에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거주를 했던 그런 경험을 잘 활용을 해서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객실 승무원이 되자라는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이제 가르침을 청했고, 저는 제스타 아시아의 객실 승무원으로서 제스타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원장님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제스타 아시아 측의 캐빈 크루 매니저랑 그 다음에 인사 팀장분들 두 분이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셨어요. 정말 면접 내용은 다른 모든 외항사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자기소개를 해달라, 어떤 사람인지 여쭤보시고, 저희 장점, 단점. 그 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또 동남아시아잖아요. 항상 덥고 사계절이 없고 우기 아니면 건기 이런 날씨가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걸 걱정을 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예전에 한번 싱가포르를 여러 번 놀러 갔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었어요. 다른 항공사를 보실 때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항상 물어보실 질문들이, 과연 당신이 중동에 와서 혹은 동남아시아에 와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항상 물어보실 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적응을 해서 회사 생활에도 잘 이제 해나갈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는 거거든요. 홈식 같은 게 객실 승무원들, 특히 외항사 객실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꽤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후보자가 잘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제스타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좋은 결과를 또 받아서 저희가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현지 친구들과 함께 본선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제스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스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제스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항사들과 조금 다른 그런 좀 더 재미있는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전신 사진을 찍고 그 면접관들과 스몰톡을 나누면서 각자 이제 이미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회사 소개를 듣고, 회사 소개를 들으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한 그룹은 먼저 캐더크와 다시 스몰토크, 제가 속해 있었던 그룹은 기내 아나운스먼트 면접을 진행하러 갔었습니다. 기내 아나운스먼트는 역시나 그 당시에 쓰이고 있었던 루트의 노선에 실제 기내 아나운스먼트를 갖고 와서 면접관 1대1로 면접관 앞에서 기내 방송문을 읽는 것이었고요. 별 문제 없이 다른 많은 분들도 별 문제 없이 다 그 단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 아나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그냥 긴장을 해서 많은 수의 문장을 씹었다든지 그런 경험은 아니면 차분하게 또박또박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가시면은 별 문제 없이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내 아나운스먼트를 하고 캐더크를 하러 넘어갔었죠. 정말 그냥 당당하게 한 일직선을 당당한 태도로 딱 허리도 쫙 펴시고, 시선은 정면 조금 위를 바라보시면서 살짝 미소를 띠신 다음에 당당하게 왔다 갔다 걸어가시면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면접관이 계신 곳까지 딱 갔을 때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과 한두 마디 또 스몰톡을 나눕니다. 이 스몰톡이 또 중요해요. 이 스몰톡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점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과 정말 그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유쾌하게 한두 마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불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스타만의 또 좋은 면접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소규모 게임 같은 걸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마 한 6명인가 7명으로 한 줄을 나뉘어서 호주 대륙에 지도를 준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루트를 짜서 한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가, 한 명이 발표자가 나와서 소개를 해라, 이런
그룹 액티비티를 주는 항공사들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냐? 과연 이 그룹 안에서 이 지원자들이 얼마나 서로 소통을 하고 얼마나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룹이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승객분들을 맞이하는 그런 팀이 되는 거고, 수백 명의 승객분들께 주어진 그런 태스크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완수를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오는 승객분들의 요구라든지 unexpected occasions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제가 속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게 서로 이 루트는 어떠냐, 저 루트는 어떠냐, 이렇게 가보자, 저렇게 가보자, 발표 누가 할래, 네가 할래, 그럼 오케이 우리가 잘 호응도 잘 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되게 웃으면서 활발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점수를 잘 주셨던 것 같아요. 파이널 면접 같은 경우에는 4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보통 한 2대1씩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국에서 면접을 보고 갔었기 때문에 다른 면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패스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파이널 면접은 좀 달랐거든요. 다른 항공사 면접과 비슷하게 그런 면접 질문들을 받고, 한 가지 달랐던 점은 실제 제스타 아시아에 쓰이는 면세품 매거진을 저한테 주시더니 한 제품을 골라서 자기한테 그 헤드분께 판매를 해봐라. 그 과정에서 바로바로 머리도 굴리고 하면서, 물론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활발하게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인사과 분을 따라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서 회사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죠. 눈치를 챘죠. 통화를 했구나. 왜냐하면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월급 정보라든지 복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듣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저의 첫 이제 합격을 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았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막 학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확실하게 졸업장이 딱 나와야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의 그 취업 비자, 워킹 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7월, 9월 입사할 수 있는 날 그게 있었는데 저는 9월 입사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대학 생활을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 9월달에 싱가포르로 넘어갔었죠. 싱가포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값이라든지 월세가 싼 편은 아니라서 한국인들의 커뮤니티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서 어느 방이 남았고 어느 콘도에 어느 방이 남았으니까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연락을 돌리고, 제일 공항에서 가까운 콘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HDB라는 곳이 있고 콘도라는 곳이 있는데 둘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단지긴 한데 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새 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좀 이렇게 비슷하고, H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 전통의 그런 이제 싱가포르 로컬인들만 사고 팔 수 있는, 물론 외국인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고 파는 것은 현지인들만 제한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콘도에 가서 살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방 하나에 들어가서 다른 한국분들과 하우스 쉐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일본어를 제가 할 줄 알아서 일본어 통역을 겸한 그런 객실 승무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사카 노선을 한 달에 4번, 5번 정도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유일한 레이오버지가 오사카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4번, 5번씩 오사카에 가서 하룻밤, 이틀밤을 자고 돌아오는 그런 식의 객실 승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스타 아시아가 운항하는 기체는 A320이라고 국내 항공사 조그만 이제 LCC들을 타보시면은 주로 그 회사들도 운항하는 기체가 바로 A320인데, 주로 한 180성 정도 있고 싱글 아일, 복도가 하나뿐인 33,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체고요. 정말 동남아시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항공사들이 운항하고 있는 그런 기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스타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본 노선을 위주로 갔었고, 그 사이사이에 짧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호주, 다윈도 갔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스케줄이 짜였었습니다. 한 달에 4-5번씩 계속해서 일본에 갔었기 때문에 첫 한 2-3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다른 현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데 크루와 함께 오사카 시내 여행도 하고
뭐 남바, 신사이바시 이런 데 가서 많이 쇼핑하고 먹고 다 했었는데 한 달에 막 5번씩 가다 보니까 1년에만 몇 번인가요? 1년에만 거의 한 60번?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거의 100번 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난 자겠다. 그러면서 그냥 공항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역시나 티켓이죠. 싼 티켓. 예. 크루 티켓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스타 그룹의 모 회사가 콴타스예요. 호주의 그 콴타스. 캥거루를 꼬리에 달고 있는, 비행기 꼬리에 달고 있는 그 국영항공사 콴타스인데, 콴타스가 원월드 얼라이언스라는 곳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 원월드 얼라이언스에 콴타스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 자회사인 제스타도 그런 혜택들, 콴타스가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일부 누릴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제스타, 우리 회사, 제 회사는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을 왔다 갈 때 할 때라든지 좀 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카타르도 탔었고 아시아나를 타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당시 보통 왕복 한 70만 원 정도 했었어요. 6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큰 비행기를 또 타야 됐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14만 원에 한국을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루 티켓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고요. 제스타를 저희 회사 비행기를 타고는 거의 방콕을 가는데 왕복 8만 원인가?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왔다 갔다 방콕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캄보디아도 거의 막 6만 원, 7만 원 돈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재밌게 싱가포르에서 객실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일본어를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본 쪽에 한번 서비스를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제스타에 퇴사 의향을 전달드리고 그런 다음에 일본을 건너가서 그쪽에서 호텔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의도는 제스타 재팬을 가자. 제스타 재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직접적으로 뽑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곳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일단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넘어가자. 제스타 재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어아시아 재팬과 제스타 재팬의 면접을 한번 봤었습니다. 실제로. 호텔에서 일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제스타 재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파이널 면접까지 거의 비슷한 과정을 다 거치고 파이널 면접까지 갔었고, 에어아시아 재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또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스타 재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일본 회사였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많이 어필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 넘치게 내가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졌기 때문에 제스타 재팬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스타 측에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스타 재팬 측에는 아쉽지만 이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고, 에어아시아 재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 인정을 받아서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에젯 면접을 또 이제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비에젯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노선을 계속 이제 개척을 하고 팽창을 하려는 비에젯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 스피커가 많이 필요를 했었어요. 비에젯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비에젯은 역시나 좀 되게 특이한 자신들만의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항공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면접을 하러 가는데 그 1차 면접이 정말 면접 그런 게 아니라 그 앞니치를 재고 키를 재면서 거기에서 면접관 분들과 이제 2-3마디 정도 스몰톡 형식으로 나누는 게 1차적인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가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시는 그런 탤런트 쇼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다른 후보자들과 면접관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죠. 보여드리는 거죠. 왜 객실 승무원이 그런 장기 자랑 같은 것을 해야 하냐. 180명에서 300명, 많게는 500명에 달하는 승객분들 앞에서 승객분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가면서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끼는지,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끼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하기 싫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뽑기가 힘들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퍼포먼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탤런트 쇼라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은 다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고 마술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일본이었다 보니까 일본 특유의 그 차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뭐 이제 서예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험자였기 때문에 제스타 아시아에 근무를 했었던 엑스크루였기 때문에 원맨쇼 같이 당시 이제 저의 재밌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각 나라에서 제스타에서도 정말 세계 각국에서도 오셨던 뭐 기장님들, 부기장님들이 계셨고, 그 기장님들, 부기장님들의 그런 기내 아나운스먼트 패턴이라든지 신입과 이미 오사카를 100번 이상을 갔다 왔던 그런 베테랑 크루와의 레이오버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제가 겪었던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에피소드를 잘 풀어내서 그 면접관들에게 공감을 샀고 지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져서 저는 파이널 면접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2차 탤런트 쇼에 진출했던 분들의 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많았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계셨나요? 60분? 6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을 정말 계속해서 다 봐야 됐었기 때문에 다 끝나니까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는 거기다가 1번이었거든요. 살아남았던 분들이 25분인가 계셨어요. 절반 정도. 한 그룹이 나눠져 있고 또 한 그룹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는 40분을 또 대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긴장을 풀고 다른 지원자분들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저도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면접 공간을 가서도, 면접장을 가서도 그냥 가만히 딱 계시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제 농담을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웃고 그분들도 웃고 하면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긴장이 완화가 되고, 긴장이 풀려야지, 물론 다 풀리면 안 돼요. 긴장을 좀 이렇게 풀어야지 실제로 면접관과 대화를 나눴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념에 충실을 해서 최종 면접 대기하는 공간에서 정말 저는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었어요. 자, 이제 최종 면접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3대 3이었어요. 네, 면접관 3분과 저희 지원자 셋,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역시나 비슷해요. 자기소개, 그다음에 어떻게 뭐 BHS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BHS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직장 경험, 객실 승무원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크루였기 때문에 제스타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진상 손님 있었는지,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 등등등등을 여쭤보시고,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베트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혹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싱가포르에 살았기 때문에, 네, 동남아시아에 살았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일본 분들한테는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면접이 끝이 나고 비해제 측이 정말로 일본어 스피커가 절실히 했는지 저희 같은 이제 물어봤었어요. 언제쯤 조인할 수 있냐. 일본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로 일단 최종 합격 통지가 나고 한 달이라고 저희들은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해제 측에서는 이 면접 날 이후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다 정리하고 넘어와라, 너무 급하셨나봐요.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한입 모아서 이렇게 비해제 측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다 원하는 시기에 비해제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비해제 같은 경우에는 통역원으로서 맨 처음에 입사를 했었어요. 통역원으로서 한 1년 정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갔느냐를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객실 승무원 트레이닝을 보내시고 하는 식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식 객실 승무원분들의 그 일을 도와드리면서도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인 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뭐 그런 이제 질문들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응대를 하면서 그런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생활을 해 가던 와중에 이제 제가 제스타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꿈이 있었어요. 칵핏.
조종실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었죠. 제스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신입, 생족자, 생신입들을 테이크오프와 랜딩할 때 칵핏에 들여보내서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라, 한번 즐겨봐라 라는, 정말로 제가 다른 그 어느 항공사에도 없을, 물론 있겠죠, 어딘가에는 없을 그런 경험을 시켜줬었는데, 정말 그때 조종사분들께서 관제탑과 관제사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비행기를, 그 커다란 비행기를 정말 스무스하게 착륙과 이착륙을 하는 모습에 제가 반해서 그때부터 조종사도 되고 싶다 하는 꿈을 키우게 됐었습니다. 한번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가족이 베트남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께서 베트남 여행을 다 즐기시고 돌아가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너 아직도 조종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해서 저한테 여쭤보셨고, 저는 뭐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말 비행기 타시기 직전에 공항에서 지원해줄게, 한번 해봐, 정말 시크하게 그렇게 허락을 내려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도 얼떨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진짜 해도 되는 건가? 그 다음날이 돼서 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일단 결정 났으니까, 허락을 내려주셨으니까 바로바로 비행이 없는 날 이런저런 비행 학교들, 미국에 있는 비행 학교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비행 학교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뭐 비용이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머니께서 허락을 내려주셨던 그 한 달, 정확히 한 달 뒤에 BH에서 퇴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 조종사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용 헤드셋이거든요. 이게 바로 조종사분들이 물론 훈련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에미레이트스, 카타르, 에티하드 이런 상업용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비행 조종사 분들께서도 다 착용하시는 비행용 헤드폰입니다. 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비행기 안에서 착용해야지만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 지상과 그리고 관제사 분들과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들이죠.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조종을 할 수 있는,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물품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바로 옆에 있는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비행학교에 들어가서 비행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 애리조나이냐, 왜 피닉스이냐 하면, 피닉스 주 자체 같은 경우에는 북쪽 한 30%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남쪽의 40%는 사막 기후예요.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 봄, 여름, 가을은 그냥 더워요. 그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를 몰고 이제 하늘을 날면서 비행 훈련을 받기는 정말 좋은, 이상적인 그런 곳이죠. 비행 훈련을 할 때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그 애리조나주 같은 데 가서 무난하게 쭉쭉 흘러간다 치면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리고요. 뭐 많이 걸리면은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 이제 교관 과정을 밟는 분들께서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에어 그런 것들은 이제 비행시간 1000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곳을 목표로 삼으신 분들은 이제 교관 과정을 밟으면서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이고 4년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가 드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10만 불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불 플러스면 대충 한 1억 2천, 현재 환율로 따지면 1억 1천, 1억 2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생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국과 많이 다르죠.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식의 인프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정말 모든 집이 다 차를 한 대씩, 두 대씩, 세 대씩 그렇게 몰고 다녔고요. 그리고 차를 사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중고차 매장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예산으로 꽤 퀄리티가 높은 차를 사실 수도 있고요. 제가 훈련하는 공항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하우스 쉐어를 하면서 살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엄청 긴장도 많이 했고, 관제탑과 교신하는 것도 정말 처음에 엄청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떨기도 했고, 근데 점차 이제 적응해 나가고 비행에도 정말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정말 정말 재밌게 하늘 위에서 이런저런 것도 할 수 있었고요. 조종하는 비행기 기체가 앞에 프로펠러 하나가 있는 그런 프로펠러 비행기, 경비행기, 그 프로펠러 경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날면서 원을 이렇게 돌고, 비행기가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엑셀을 밟는 것처럼 거기에서 파워를 갑자기 빼서 이제 훅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등등등 정말 재밌게 훈련을 하다가 더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정말로 이제 조종사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잖아요. 그래서 아쉽게 이제 자가용 조종사, 그리고 밖에를 보지 않고 계기판만 보면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계기 면허까지 이제 따고 한국으로 일단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의 객실 승무원으로서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그런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점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내보냈던 직원들을 불러드리고 있고, 다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자신을 잘 이제 가꾸고 면접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최종 면접에 대한 훈련을 하시고, 혼자 하기 좀 버겁다 싶으면 이제 다른 분들께, 다른 이제 엑스크루들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객실 승무원을 경험했었던 그 몇 년의 시간이 진짜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스킬이라든지 그때 더 가꾸고 더 완성시킬 수 있었던 영어, 일본어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제 선물해 주었던 시간이었고요. 저라는 사람 자체도 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객실 승무원이 됐을 때 일로서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레이오버지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겠지만, 또 크루 티켓을 이용해서 저희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한테도 그런 혜택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해외에 더 많은 곳들을 여행을 하시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규 채용이 났을 때 지원을 해서 바로 이제 합격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을 완성시켜서 준비되어 있는 후보로 면접장에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그런 경험을 다른 분들께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훌륭한 객실 승무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저희 스토리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실 수 있고 꼭 객실 승무원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